좀 사전에 얘기를 좀 드리고, 강사님 소개도 좀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는 지금 문화도시를 포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의 한 부분으로 예총에서 하는 프로젝트예요. 우리 사무장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 그냥 잠깐 일어서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사무장님 나오셨습니다. 예총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게 지금 올해가 3년 차거든요. 공공 프로젝트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들이 이 대중적인 뭔가를 못 하니까 이제 자연이 우리가 코로나를 견디는데 자연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자연에.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이래가지고 한 번은 숲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연주회도 하고, 지역 작가 중에서 숲에 대한 동화를 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작품을 저희들이 이제 낭독극으로 만들어서 그 숲에 가서 이렇게 작품을 또 하면서 숲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공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숲며들다 이래서 우리가 숲에 한번 스며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바다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해서 바다가 바로 나다, 나하고 바다는 같다 이렇게 해서 바다나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바다하고 관계되는 일상적인 문화가 뭐가 있을까, 문화도 한번 살펴보고요. 개줄 다리기, 후리꺼물, 그 다음에 오러리 청청 이런 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일광 선생님의 고래, 귀신고래라고 하는 작품을 저희들이 좀 낭독극을 하면서 작가분의 또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고, 구룡포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고래가 귀신고래, 범고래였어요. 근데 그 고래를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현행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은 식용으로 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인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저거는 고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래의 진홍굿을 동해안 별신굿 문화재 선생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해왔던 프로젝트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자연을 했고 코로나도 풀렸고, 그래서 포항의 인물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그 인물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연극도 같이 할 수 있고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항이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영 선생님의 흥해에서 살아갔던 흔적들이 있고, 마북이라든지 이 포항에서 살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학이 가지고 있는 요새 말로 하면은 이렇게 생태 민주주의 그럽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님을 갖고 있고, 저 나무도 강도 심지어 물건도 다 하늘님을 갖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좋아서
동학을 한번, 지역의 동학을 한번 조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도 최시영이라고 하는 큰 또 그 사상가가 포항에서 살았던 흔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조명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뭐냐 하면 그런 지역의 인물이나 지역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체험용으로 혹은 교육을 할 수 있으면서 공연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기도 했고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 분의 추천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사회적 기업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자문도 좀 구하고 그래서 좀 인연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강사님인 이제 신영길 선생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저는 이게 홍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자. 제가 보니까 이 명단들을 쭉 보니까 다 오셨어요. 포항에서 하여튼 제가 근래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봤던 이런 무대들을 보면은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짧게 하라 그러니까. 저는 좀 이 프로젝트 하면서 좀 많은 기대를 해요.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고 내년에 좋은 콘텐츠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서로 좀 이렇게 협업하면서 좀 작업들이 만들어지는 것, 과정들을 좀 기대를 합니다.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강의를 들으시면 듣고, 오늘 강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신영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녁은 다 드시고 오셨죠? 네, 못 드시고 오신 분. 네, 전 저녁을 안 먹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먹고 하면은 소화가 잘 안 돼서 혹시나 여러분들 폐를 끼칠까봐 저녁을 굶고 이렇게 속을 비워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하루 굶어도 괜찮다. 하루 굶고 그냥 다녀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강의가 있으면 이렇게 저녁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야기하는데, 저녁에 하는 강의는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낮 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이 저녁에 오신 만큼 또 7시라는 시간에 오신 만큼 여러분들의 저녁 시간 헛되이지 않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제가 주로 강의 요청을 받는 게 두 분야예요. 하나가 지역의 역사 문화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 것인가가 하나가 있고, 또 제가 하나 인기 강사로 불려다닌 것 중에 하나가 도시 재생 지역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 두 개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도심에 가면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원도심들은 다 도시재생 지역이에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 속에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트브릿지 대표를 이제 하고 있고요. 성균관대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문화융합에 대한 특히 도시재생 지역의 문화 현상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신동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해왔는데요. 주민 대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책방, 소극장, 주인장도 맡고 있고요. 시작은 정동극장에서 시작했어요. 정동극장에서 공연기획팀장을 했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연기획팀장을 했었고, 네. 하다 보니까 이 역사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태어난 곳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집중이 잘 안 되면 경주로 주로 혼자서 여행을 갔었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포항에 있으면 소풍 다 어디로 가죠? 경주 많이 가잖아요. 경주를 어릴 때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지금 가도 새로워요. 이상하게. 지금 가도 너무 좋고 새롭고. 그리고 요즘 또 제가 구룡포가 뜨는 걸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시를 짓곤 했는데 시를 쓰다가 안 풀리면 구룡포를 갔었어요. 그런데 구룡포가 지금은 완전 인기 지역이 됐더라고요. 네, 지난 추석 때 왔더니 구룡포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교통 체증이 구룡포 가는 길이 생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제 포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그 이후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마드의 삶이죠. 다양한 곳을 또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포항 올 때가 특히 반가워요. 포항 근처로 오면 여전히 고향이고 어머니가 아직 포항에 계시고 해서 그런지 포항 근처만 오면 괜히 마음도 설레고 한마디 할 거 두 마디 하게 되고 말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오늘은 자제를 해서 딱 시간에 맞추어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니고 마치고 나와서 만든 첫 번째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하던 공연이 관객이 직접 즐기고 배우는 공연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연을 김필국 기자가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고분 속을 탐험하듯 저마다 손전등을 든 아이들이 역할을 따라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용총, 쌍용총, 수산리복 고구려 고분을 재현한 무대가 곧 객석이 돼 아이들은 배우들과 함께 활쏘기에 배워 실험까지 직접 해보며 고구려 문화를 배우고 즐깁니다. 공연이라고 그래 그림만 보거나 뭐 책만 써있는 거는 지도기만 했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뭐 우리가 가기도 하면서 뭐 재밌는 것도 많이 해서 좋았어요. 연극의 틀에 역사 체험을 입힌 색다른 시도가 입소문을 탑니다. 공연은 매회 매진을 기록할 만큼 대박이 났습니다. 금방 배우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아이들 탓에 배우들도 요즘엔 연기 연습보다 역사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보고 느낀 고구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네,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그만두고 나와서 만든 첫 번째 작품입니다. 영상이 좀 오래돼 보이죠? 2009년도 1월달 영상입니다. 뉴스데스크에 나왔던. 좀 빨리 시작했죠, 제가. 제가 2007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니면서 느꼈던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이제 경복궁에 있던 국립중앙박물관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은 다 2005년도에 용산에 새롭게 개관한 이촌동의 국립중앙박물관을 생각하시는데 2005년도 당시에 서울의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였냐면은 대표적인 관광 코스가 어디였냐면은 오전에 서울 와서 청계천을 걷고 그때 청계천이 복원됐어요. 그리고 오후에 국립중앙박물관 와서 국립중앙박물관 보는 게 가장 큰 관광 코스였어요. 아니면 역으로 오전에 국립중앙박물관 왔다가 오후에 청계천 보고 MB 당시 때 이게 몇 달 만에 국립중앙박물관 200만 명이 왔어요. 3개월 만에. 그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뭘 했냐면은 우리 국보 백선, 우리 보물 백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획전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우리 국보 백선을 아이들이 몇 분 만에 보고 나갔을까요? 몇 분 만에 보고 나갔을까요? 3시간요. 네. 역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네요. 네, 아이들이 20분 만에 보고 나갑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와보시면 아시잖아요. 걸어서도 20분 만에 못 통과해요. 길어서. 뭐냐? 아이들이 뛰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척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국보 100개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때 제가 학예사들은 그 국보 백선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방법적으로 보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좋은 거 갖다 놓으면 다 보겠지. 좋은 컨텐츠면 다 누가 와서 알아서 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봅니다. 이게 안 알려지고 제대로 가치가 평가받지 못하면은 안 알려져요. 이 꿰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된다? 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거를 꿰어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대학로나 우리나라 출판계에 좋은 책, 좋은 공연, 좋은 음악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꿰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해요. 그 꿰는 걸 어떻게 꿰 것인가가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꿰어볼까요? 네. 저는 어쨌거나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와서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고 나왔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이 원래 공공기관에 오래 일하면 사람이 좀 어리버리해집니다. 제가 박물관을 대차게 차고 나면서 내가 이런 작품 만들 거야. 정말 우리 역사에 남을 또 우리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작품을 한번 보여줄게 하고 나왔는데 네, 바로 사기 당해서 네, 돈 잃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2009년도 1월 달에 작품을 저렇게 올렸어요. 작품을 저렇게 올렸는데 네, 정말 대박이 났어요. 한 달 내내 매진됐어요. 하루에 3번 하는데 한 달 내내 매진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을 했어요. 한 달 더 연장을 했어요. 2월 달. 또 다 매진됐어요. 제가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네, 이렇게 묻는 건 못 벌었기 때문에. 왜냐? 제작비를 너무 많이 들였는데 회당 30명만 받았어요. 작품의 퀄리티를 위해서 30명만 받자. 이렇게 처음이었으니까. 박물관을 그만두고 공공기관을 그만두고 나와 처음 만들었으니까 작품 제대로 만들어야죠. 제대로 보여야죠. 30명만 받았어요. 하루 100명을 받아도 3회 전 다 매진돼서 하루 100명을 받는데도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작비가 안 되죠. 네. 다만 얻었던 건 하나 있어요. 자신감. 야, 드디어 그때 난리가 났어요. 대학로의 선후배들이 다 드디어 신영길 돈 벌겠구나. 드디어 대박 났다.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다. 라고 다 인정을 해줬는데 저는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제작비 때문에. 그리고 자신감은 이제 고구려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앞쪽 경주 이야기했잖아요. 신라편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신라편을 만들고 나서 백제편을 만들어야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완성시켜야지. 라는 강한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 경주가 가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만드는 작품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저희 아트브릿지는 역사를 아는 아이가 역사를 쓰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아이가 문화를 창조하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작품을 계속 만들어가고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했었고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요. 창의적인 문화예술 기획이란 무엇이냐? 창의적인 어떤 게 창의적으로 제대로 혁신적인 걸 할 수 있느냐? 제가 초기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졌을 때 강연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강연 요청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혁신적인 걸 찾아냈다. 일상의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박물관 와서 유물을 보지 않고 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의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시범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강연 요청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이제 좀 창의적인 특히 공연 쪽 가면 문화예술 기획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좀 일상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 주변에 느꼈던 문제들. 내가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박물관에 와서 제대로 안 보고 나가버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쉬워야 된다. 지금까지 역사 공연 만들면 사람이 다 어렵게 만들었어요. 연출가들과 작가들이 정말 이렇게 막 꼬우고 내용을 막 꼬아버리고 또 정말 여기서 교훈을 찾기 위해서 어려운 정말 거창한 교훈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진화해야 된다.
작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합니다. 30명 버전에서 50명 버전, 50명, 100명 버전, 100명 버전에서 500명 버전 이렇게 객석수를 늘려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작품도 진화하고 객석도 진화하지만 이거를 공연하는 형태도 진화시켜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지를 이제 뒤쪽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고분탐험. 네, 아까 보셨죠? 처음에는 이제 대학로에서 저희가 심지어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마루니에 공원 뒤쪽에 고시원이 2층을 나갔어요. 틀고 나갔어요. 그 비어있는 공간에 고분을 재현했습니다. 고구려 고분을 재현했고, 처음에 제가 이제 느꼈던 문제점. 박물관에서 아이들이 그냥 들을 때, 사실 우리가 박물관 큐레이터 분들 어떻게 하죠? 자, 조용해요. 자, 여러분, 조용. 자, 입 다물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다가 뭐 만지려고, 만지지 마요. 저 뛰지 마요. 자, 줄 서요.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이걸 들을까요? 물론 모범적인 아이들 앞에 한 3명, 한 5명 듣죠. 하지만 나머지는 다 그냥 막 듣지 않고 딴 생각하거나 딴 데 가 있거나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사실은 제가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보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 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내가 맡은 미션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와서 우리 역사를 재밌게 배우고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게 저희 미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학예사들, 큐레이터들처럼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연극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라고 연극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학예사들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당연히. 돈 없다 그러고 예산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만들어야지 하고 나가서 만든 게 그 고구려였는데 컨셉은 그래요. 아이들이 이 가방에다가 탐험 가방에다가 이제 손전등과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도구들, 손전등 그리고 한삼 또 뭐 넣었더라? 네, 오래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소원종이, 펜 이런 거 다 넣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탐험 가방을 줍니다. 그걸 아이들이 메고 탐험대장과 더불어 들어가게 됩니다. 고분 탐험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분의 벽화가 고분 벽화가 이제 잘 흐트러진 건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몽을 만나면 뭐 해야 되죠? 활쏘기. 그렇죠. 주몽을 활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무기가 나와요. 무기가 나오면 뭘 해야 되죠? 무용총을 만나면 이제 무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춤을 배워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활쏘기도 해보고 춤도 춰보고, 그리고 각저총 씨름하는 고분을 만나면 뭘 해야 되죠? 씨름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그야말로 이제 난리가 나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30명 받다가 회당, 그 다음에는 이제 50명. 그리고 이 작품이 처음에는 대학로 고시원 2층에서 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가서 1년간 상설 공연도 하고요. 아예 따로 공연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구리시, 고구려의 도시 구리시 가서 공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곳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성공한 이야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실패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신라. 제가 고구려 만들 때보다 제작비를 배를 들였어요. 너무 자신감이 충만해서 고구려의 성공을 보면서 주변에서 야 이거 돼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신라 편을 만들고, 또 얼마나 신라니까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경주를 얼마나 많이 갔는데 내가 하면서 작품을 아주 그냥 제대로 만들어야지 하고 막 연출, 미술, 작가 뭐 다 붙였어요. 무대도 너무 이렇게 체험 소품도 잘 만들기 위해서 다 만들고 했는데 처절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안 팔려요. 신라가 인기가 없나 봐요. 신라가 안 팔려요. 그래서 특히 경주 쪽에 가봤더니 경주는 이미 시장들이 선점되어 있어요. 안 받아줘요. 서울에서 온 사람이 신라편을 들고 내려왔더니 안 받아줘요. 그리고 다른 지역 경주 외에는 신라가 인기가 없어요. 어쩌지? 제작비는 제일 많이 들였는데
신라 실패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목표,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해야지 해서 심지어 백제까지 만들게 됩니다. 백제를 만들었어요. 백제 예술탐험. 백제는 예술의 나라였으니까 예술탐험 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팔렸을까요? 신라보다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충남에서 좀 사줘가지고 충남 쪽에 가서 공연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만들 때도 애를 많이 썼는데 신라를 만들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제일 많이 애를 쓴 건 신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전반적인 사람들이 관람객이 생각할 때 인기도가 있어요. 보편성이 있어요. 그 보편성에서 신라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인기 없는 소재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러모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교육연구로 변형이 되어서 학교에 가서 가기도 하고 복지관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백제문화재에 가서 공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충남에서 체험휴양마을 박람회가 열릴 때 소동과 선화공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백제의 다른 버전을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자, 우선 백제 이야기보다 이제 이순신 그러니까 왠지 조금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좀 팔렸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설민석 아시죠? 설민석 우리나라 가장 인기 있는 역사 강사. 제가 그런 생각. 내가 때를 잘못 만났구나. 설민석과 비슷한 시기에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설민석보다 한 5년은 앞서서 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TV 쪽으로 갔으면은 성공했을 텐데 내가 그때 제 인터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따갔어요. 뭐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아까 MBC, KBS 다 SBS 다 따갔는데 그때 나는 장사할 생각을 안 했어요. 교육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설민석 씨는 조금 빨리 했던 거죠, 저보다. 저보다 늦었는데 돈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 강사로 인기를 얻었는데, 자, 설민석이 이야기할 거는 건 뭐냐? 설민석이 하루는 어쩌다 어른에 나왔어요. 어쩌다 어른에 나와서 한쪽에는 이순신 장군 영정을 내려놓고 한쪽에는 세종대왕 어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딱 그랬어요. 제가 이 두 분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랬더니 객석이 막 뒤집어졌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야, 나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네가 먼저 결국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순신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자, 2012년도 임진왜란 7주갑이 되어서 아산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의 이순신 연구소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신 대표, 올해 임진왜란 7주갑이야. 이순신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제작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제작비가 얼마나 그랬더니 난 500만 원밖에 없어. 3천만 최소 한 3천만 원 들 때 그랬더니 내가 500 내고 순천향대가 500 내고 현충사에서 500 내고 아산시가 500 낼 거야. 장소는 내가 다 구해줄게. 현충사 살게 해줄게.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2달 앞두고 전화가 왔습니다. 신 대표 어쩌지? 아산시랑 현충사에서 돈을 안 준대. 500밖에 없어. 제가 그래서 괜찮습니다. 만들어서 제가 팔게요. 제가 팔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현충사에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저기 보이는 이순신과 개똥의 친구가 되어서 전쟁놀이를 같이 해요. 저렇게. 저 밑에 보이시죠? 아이들이 현충사 뜰에서 저렇게 막 물풍선 던지고 막 터트리기 하고 이렇게 막 전쟁을 같이 하는 컨셉이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충남 지역 TV가 와서 찍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막 현충사에서 이순신과 더불어 전쟁 놀이하면서 뛰어다니는 걸 찍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산시에서 이순신 축제를 할 때 회당 1,000만 원을 주고 사갔습니다. 하루에. 회당 1,000만 원 주고 사가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순신을 좀 규모 있게 제대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작품은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뿐만 아니라 여수 거북선 축제, 통영 한산 대첩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웬만한 이순신 축제가 있는 장소는 다 갑니다. 그리고 바닷가 도시들, 바닷가 도시가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겠죠. 남해와 서해 바닷가 도시는 거의 다 갔습니다. 단 동해 쪽은 안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해 쪽에 전적지가 없어서. 네, 부산도 갔네요. 그러고 부산도 갔었는데 대구도 갔네요. 아, 포항 한번 왔다. 포항 문예회관 한번 왔었네요. 네. 하여튼 이게 바닷가 도시에서 이순신 장군이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순신 장군이 먹혀요. 이게 저희가 한 번은 그 2014년도인가요? 영화 명량 이 1,700만을 동원했을 때, 그때 저희가 우연히 남산국악당에서 이 작품을 올렸습니다. 우연히는 아니고 제가 명량할 때 올리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렸는데, 야,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영화와 더불어서, 영화 명량의 흥행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었고, 남산국악당 그 당시 그때까지 남산국악당 최고 관객 동원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 애들도 와서 보고 왔어요. 중국 애들 어떻게 보고 왔지 했더니 모르고 와서 보고 갔어요. 중국 관광객이 당시에 정말 많이 왔거든. 남산국악당에 많이 와서 보고 간 친구도 있지만 고마웠던 거는 이 친구들이 와서 거북선 굿즈를 같이 사서 갔어요. 그래서 중국 애들 덕분에 거북선을 한 몇백만 원치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뒤풀이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소년 이순신 부장을 꿈꾸다는 지금도 제 아트브릿지를 먹여 살리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현충사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에 선정되어서 비싼 가격을 받고 전국을 한 5년 정도 전국의 문예회관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던 작품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현충사에서는 저희가 가면은 그 현충사 이순신 장군 생가예요. 생가터예요. 직접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살아서 생가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답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번 했었고 올해 하반기에 또 3번이 진행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과 더불어서 지역의 인물들을 알아보고 그 유적지를 탐사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솔찬게 괜찮은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솔찬게 되고, 공연으로서는 이제 문예회관에 들어가는 공연 형태가 되었죠. 자, 이게 극장 버전이에요. 극장 버전, 교육 버전 적어놨는데, 극장에서는 저렇게 저희가 이제 점점 작품이 발전 진화해야 되잖아요. 극장 버전을 할 때는 객석이 다 사람들이 관람객이 앉습니다. 500명, 1000명이 앉죠. 그렇게 되면 앞에 같이 이순신과 더불어 그걸 보고 극분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는데 파도 견디기, 포탄 나르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냐, 왜군 물리치기. 매복을 한 다음에 저렇게 왜군 인형, 대형 인형이 나와요. 그럼 대형 인형 공을 던져서 왜군을 물리치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쯤 되면 보이죠? 아이들 다 앞에 나와서 있는 거.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다 앞에 나와서 서로 공을 던지겠다고, 공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한 달 정도 공연한 쪽이 있는데 15번 보러 온 친구가 있어요. 15번 반복 회전문 관객. 그러니까 이순신은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작품 이런 힘이 있어서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죽습니다.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사고 안 나게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는 형태가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짚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순신 장군, 너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의 친구가 되어서, 소년 이순신의 친구가 되어서 같이 왜군을 물리치는 거야. 이 부분에 아이들이 확 동화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순신의 친구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숙여! 그러면 다 객석이 500명이 동시에 객석 밑으로 숙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집중력이 주는 작품이 되었고요. 자, 이순신 다음에 세종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역사인물 1, 2위를 고를 때 주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번갈아 가면서 1, 2위를 합니다. 그때 드라마나 영화가 세종대왕 드라마나 영화가 하면 세종대왕이 1등하고, 이순신 장군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가 하면 그 이순신 장군 1등합니다. 명량을 하거나 한산을 하거나 이순신 장군 1등해요. 그리고 이제 뿌리 깊은 나무 이런 거 하면은 세종대왕 1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떼놓을 수 없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신라하고 백제는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왜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그냥 걸어만 놔도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물론 걸어만 놓은 건 아니죠. 물론 그 전에 많은 노력이 있지만 이게 브랜드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식이 있어요. 기본 편견이 있는데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가 있는데 고구려도 있어요. 고구려도 사람 부모들이 우리 아이에게 고구려는 알려줘야 돼, 재밌게 보여줘야 돼가 있는데 신라와 백제는 조금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린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부분에 소재를 선택할 때, 주제를 선택할 때 뭘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작품은 과거 시험 연극이에요. 아이들이 세종대왕이 주최하는 과거 시험에 선비가 되어서 도포를 입고 유언을 쓰고 과거 시험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저렇게 다 참여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과거 시험 연극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아이들이 자, 이순신 보러 가자 그러면 애들 좋아해요. 자, 과거 시험 치러 가자 그러면 아이들 반응이 어떨까요? 저 시험 안 볼래요. 왜 또 시험 봐야 돼? 학교에서 시험 보면 지겨워 죽겠는데 또 시험 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심지어 도포 입으려면 도포 안 입겠다고 막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입고 앉으면 게임이 끝나요. 달라져요. 왜냐? 일단 배우들이 나와서 재밌게 해주고 만담을 하고 그리고 체험을 진행하고, 자, 사람이 그냥 이야기 듣거나 볼 때보다 직접 체험을 하면 훨씬 더 이게 흡수력이 빠르잖아요. 그게 이게 그냥 듣는 거 보는 거가 이해력이 한 10몇 %라면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게 60%로 올라가요. 그만큼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옷을 입고 유언을 쓰고 앉아서 과거 시험지를 펼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리고 과거 시험 연구가 재밌는 게 아이들이 막 개구지잖아요. 막 말 안 듣고 그러는데 시험관에 나와서 이놈 당장 저놈을 끌어내요. 곤장을 쳐라. 그러면 아이들 그 다음부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이렇게 딱 등장할 때 자, 예를 갖추시오. 세종대왕 예를 갖추시오 하면 아이들이 그 장난꾸러기라도 동시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흡인력을 주는, 그게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종대왕 과거시험 연극에서 왕이 등장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감독관이 재미로 한번 이렇게 곤장을 쳐라 이런 건 사실 기분 나쁘지 않게 재미있게 풀어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집중력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저렇게 맨 마지막에 장원을 뽑아서 상을 주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더 풀어볼게요. 자, 극장 버전, 야외 버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까 보면 남한산성이에요. 야외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극장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극장으로 여기 움직이질 않는구나. 극장으로 들어와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정동극장 시작해서 다양한 극장을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저렇게 야외 여기는 여주시에는 세종대왕 영릉, 세종대왕이 묻혀 계신 영릉이가 됐던 공연이고요. 이 작품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 세종대왕과 관련되어서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유적지가 그래도 여주 영릉 그리고 뭐 서울에 세종대왕 기념관, 세종문화회관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종대왕 관련되어서는 한글박물관도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작품이 이제 버전이 이제 진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됐냐면은 자, 조금 뒤에 제가 영상을 볼 때 온양 아산에 가면 세종대왕이 갔던 온천터 온양 온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왕들이 지방에 가면 행차를 뭘 하죠? 별시, 특별 과거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아산에 가면은 온양 별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산에서 온천 관련 행사나 아니면 전통 관련 행사를 하게 되면은 누굴 부른다?
죄를 부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전주도 별시가 있었어요. 별시.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도청이 있었던 가명, 전주 가명이 있었고, 전라도에 전라 가명이 전주에 있었고, 강원도에 가면 어디에 강원 가명이 있었죠? 원주에 가면 강원 가명이 있어요. 그러면 원주에서도 죄를 불러요. 강원 가명에서. 그러면 원주 별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별시의 형태로 해가지고 과거에 왕이 갔던 곳이나 아니면 과거에 시험을 치렀던 가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버전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은 사진이 없는데 골든벨, 조선 골든벨, 종로구청에서 많이 했어요. 저희가 종로구청과 더불어서 골든벨, 조선시대에 이제 다 저렇게 갇혀 있고 했는데 그런 거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저희가 가능했던 이렇게 도포와 유건을 저렇게 대량으로 할 수 있던 가능한 계기가 있어요. 도포 저게 되게 비싸요. 저희가 도포를 한 800벌 가지고 있어요. 왜냐? 어린이 버전. 애들도 대중소가 있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나 가끔 부모들이 같이 앉아요. 그럼 부모들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디엄, 라지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 작품이 가장 돈을 많이 벌 때가 언제냐? 외국인 과거시험 할 때예요. 외국인 과거시험.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도포도 2X 라지 이런 거 입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창신동, 종로구 창신동이라는 봉제 공장 지역에 가서 제가 지역 문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공장들과 손을 잡고 저 도포 800벌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가능한 거죠. 딴 쪽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 도포를 800벌 가진 단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통복을 제가 가진 단체가 없으니까. 저게 이제 저는 지역과 제가 있는 창신동과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다른 단체와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과거 시험을 하면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습니다. 요것도 MBC 뉴스 데스크에 나갔어요. 남한산성에서 외국인들 과거 시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문묵과를 같이 했어요. 문과만 하지 않고 무과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문과만 할 때에 비해서 무과를 같이 하면 그렇죠. 주최 단체가 예산을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 작품 보시면 처음에는 남한산성에서 외국인 과거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주 영릉에서 했어요. 그리고 남양주에서 했어요. 그리고 뭐 한글박물관, 아산 할 것 없이 이걸 하면 좋아하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외국인이 나와서 TV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약간 작은 행사의 팁이랄까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과거 시험은 시제를 내야 되잖아요. 시제. 자,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라. 애민정책 이렇게 하면 이 시제를 낼 때 감독관이 내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지역에 시장이 와서 내면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부 장관이 온대요. 여주 시장이 온대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역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관이 왔는데 역할 없이 그냥 보고 가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제를 내라. 시제를 이렇게 딱 느리고 딱 풀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장관이 보고 한마디 하게 되겠죠. 아니면 시장이 한마디 하게 되겠죠. 모든 축제에서 그 지역 단체장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할 역할이 없으면 와서 괜히 말 한마디 하고 가면 이것도 너무 의전 행사 같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과거 시험 당원들에게 상을 주게 하는 그런 버전을 했더니 네, 올해 저희가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경복궁에서 했었는데 그때도 여지없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문목과 방목으로 해서 작품 버전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다양하게 만들다 못해서
네. 정약용 편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약용과 함께하는 실학여행. 이거를 남양주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남양주시청이 왜냐? 정약용 선생이 남양주 마석 출신이에요. 그쪽에 생가도 있고 무덤도 같이 있어요. 생가 뒤쪽에, 마석에. 한번 가보세요. 마석. 남양주 마석 가시면 정말 풍광이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산기념관에서 남양주시에서 저희한테 다산문화제를 앞두고 정약용 관련 작품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냈는데 그쪽의 문화예술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10년 동안 정약용 관련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니네께 제일 재밌다. 왜냐? 아이들이 저렇게 도룰래를 해요. 거중기 체험을 해요. 거중기 체험을. 거중기를 땡겨보고 정약용 선생님이 또 시를 잘 지었잖아요. 시도 지어보고 또 자연스럽게 정약용의 일대기를 저런 다양한 설화와 또 이제 그 당파삼이 휘말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재밌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핵심은 체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정약용 편을 보다가 거중기를 땡겨보는 거. 거중기를 언제 땡겨보겠어요? 보통 우리가 다산기념관이나 수원 화성에 가면 거중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땡길 수 있다 없다? 못 땡겨요. 안 움직이거든요. 다 모형이에요. 물론 저희도 약한 모형이지만 원리는 알 수 있게 저렇게 거중기를 무대 제작자와 더불어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저렇게 땡겨요. 그렇게 했더니 재밌게 됐죠. 그런데 이 작품에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남양주에서는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남양주에서는 정말 할 때마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막 지역의 공무원부터 기획자 뭐 관람객 다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작품을 서울 가서 한번 하자. 서울에 딱 때렸어요. 정약용과 함께하는 실학여행. 애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너무 어렵잖아요. 애들이 보기에 실학이 뭐야? 초등학생이 갑자기 보러 가야 돼. 세종대왕은 알아요, 애들이. 세종대왕은 아는데 실학여행 그랬더니 정약용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실학이래. 실학이 뭐야? 사실 엄마들도 몰라요. 사실 엄마들도 역사에 관심 없는 엄마들은 정약용이 누군지 실학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관람객이 티켓을 사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희 회원들은 오죠. 아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목이 너무 어렵구나. 주제가 너무 어렵구나. 를 느끼게 된 거예요. 남양주에서 통한다고 이게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포항에서 통한다고 딴 지역 가도 통할까요? 그런 걸 찾아봐야 돼요. 포항에서 통하고 딴 지역 가도 통하는 그게 뭘까? 정약용은 안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서울에 공연할 때 제목을 바꿨어요. 조선 과거 체험 연극 정약용과 함께하는 실학여행. 조금 낮았어요. 과거 체험 연극이라고 하는 과거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낮았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남양주에서는 정말 인기 있던 작품이었는데 이게 타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특화 작품이 타 지역에 갔을 때 통할 것인가 안 통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포항에서 만든 게 통하는 지역도 있겠죠. 근데 안 통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약용 편을 만들면서 느꼈던 교훈 이런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하나 나옵니다. 장소 특정형 인물 체험 연극 내가 인조라면 어디서 했을까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이거는 사실 인조의 그 병자호란 아픈 역사잖아요. 패배의 역사하고 지우고 싶은 역사예요. 남한산성도 이게 고민인 거예요. 남한산성도 사람들은 다 나쁜 이야기만 해.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 야, 병자호란 그때 우리 망했잖아. 그때 다 죽었잖아. 인조가 가서 삼전도에 굴욕 겪었잖아. 애들은 자꾸 부정적인 인식만 하게 되니까 이 남한산성을 어떻게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남한산성의 긴 역사 중에 인조는 단 며칠밖에 없어요. 남한산성 한 달 며칠이었죠? 37일이던가? 짧아요. 그런데 그게 남한산성의 모든 역사를 대변해 버리니까 남한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네. 그래서 저희는 교육 연극을 형태를 도입했어요. 아이들이 오면은 네 모둠으로 나눠서 남한산성을 탐방하면서 4개의 설화를 모읍니다. 물론 정해져 있죠. 아이들이 조사하는 4개의 설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마치 자기들이 찾은 양
아이들이 찾게 됩니다. 강사와 더불어서. 찾고 간단하게 연극을 만듭니다. 간단하게 연극을 만들어 봅니다. 연극을 만든 이유? 인조대왕께서 밖에 청나라 군이 포위하고 있다 보니 너무 유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울해하신다. 우리가 남한산성의 재미있는 역사를 찾아서 보여드리면 대왕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해보자.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인조 앞에서 하하호 하면 재밌게 봐요. 재밌게 보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야죠. 김상원과 최명길이 나와서 이제 주화론과 주전론을 펼치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왕이 저렇게 하다가 인조가 저렇게 있다가 아이들한테요. 야, 네가 왕 해봐. 굴령불 벗어줘요.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들리나요? 잘 안 들려도 대충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화면 열리면 요거는 조금 빨리 돌릴게요. 빨리 돌리고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조금. 네. 요거는 교육연구 가시는 분들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역사 인물 체험 교육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우리 민족의 애환이 있으며 있는 남한산성. 1636년 청나라의 침입을 피해 이곳으로 피신해온 인조 임금을 만나봅니다. 청나라와 파친하다고 주장하는 신하와 파친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신하 사이에서 망설이는 인조 임금의 고뇌를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를 통해 엿봅니다. 일단 이제 배우들이 4명인데 연극 강사 2명, 비바 배우 2명.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이들은 인조 임금 역할을 직접 해보면서 나라와 백성을 구할 자기만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진행되는 대회가 인조라면은 기존 설명 위주의 답사 교육에서 벗어나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남한산성에 관한 역사적 사건을 연극으로 체험하면서 우리 역사와 좀 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연극도 해보고 남한산성에서 공연도 보고 다른 선생님들도 열심히 섭외해 주셔가지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같이 연극에서 오니까 재밌고 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부터 국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조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오는 11월까지 네. 아무래도 EBS에서 나온 거니까 교육적이죠, 내용이. 네. 제 작품 사실 교육적이에요. 저는 사실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역사 연극을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기득권을 다 버리고 제작으로 뛰어드는데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 방에 있는 우리 공연을 보고 나서 자기 방에 있는 삼국유사 꺼내서 한 페이지를 읽으면은 내가 성공한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빨리 이루어졌어요. 정말 고구려 보고 가서 애들이 정말 집에 가 삼국유사책을 꺼내서 보더래요.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제가 속이 복잡했던 바를 다 달성한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뭐랄까 이제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좀 어느 정도 저희를 버티게 해줬는데 또 여기서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제가 쫄딱 망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네, 바로 고궁뮤지컬 천상시계인데 2012년도에 마지막 고궁뮤지컬이에요. 서울에서 저희가 경희궁에서 올렸는데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도 맞고 저희랑 맞고 제가 또 정동극장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야, 내가 정동에서는 정동 다녔는데 이건 해야 된다. 경희궁에서 이건 해야 된다라고 시도했다가 9월 한 달간 했거든요. 근데 그해 9월 달에 태풍이 3번 왔어요. 태풍이 3번 왔어요. 볼라벤 들어보셨죠? 볼라벤의 태풍. 뭐 포항은 흰남노가 워낙 세서 그랬지만 그 당시는 2012년 그 당시는 아마 볼라벤이 제일 센 태풍이었을 거예요. 태풍이 3번 오면 어떻게 된다? 네, 태풍 오기 전날 음향타워와 조명타워를 내려야 돼요. 이게 넘어져서 혹시 궁궐에 기와장이나 하나 깨면은 난리가 나니까. 네. 경희궁은 심지어 복원되었지만 일단 서울시가 문화재청 관리가 아니라 서울시 관리예요. 그런데 서울시 문학과에서 안 된다. 내려라. 내리죠. 태풍 하루 지나가면 못하죠. 그리고 태풍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조명과 음향타워를 세워야 되니까 또 하루를 못하죠. 태풍 한 번 오면 3일을 못하는 거예요. 3번이 왔으니까 9일을 못했죠. 그리고 태풍 한 번 오고 나면 이렇게 춥잖아요. 9월달이 이해는 무지 추웠어요. 9월달이. 그래서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핫팩하고 막 그 담요 이런 거 다 더 사서 더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뮤직 딱 한 번 했는데 9월달에 저희 회사가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 그 심지어 저희가 이 해에 박물관 살했던 고리백자 신라를 한 회에 100회 정도 할 정도로 작품이 인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거는 니네가 알아서 저희 배우들 보고 야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여기에만 매달렸는데 이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작품이 망하고 나서 저희 배우들도 다 그만두고 나가고 저희 직원들도 거의 다 나가고 저만 외롭게 혼자 남는 사건이 바로 이 고궁 뮤지컬 천상시계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것도 많은 걸 남겨줬어요. 심지어 지금도 안 쓰고 있는 무대 세트를 몇 천만 원짜리 무대 세트가 아직도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을 정도로 10년이 지났는데도 하여튼 다양한 저의 한 번의 선택의 실수가 판단의 실수가 큰 일을 불러왔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해보고 싶었었고 되게 고궁에서 뮤지컬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었고 그리고 뭐랄까 계속 이제 제 어린이 대상 공연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한번 고궁 뮤지컬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좀 자만감에 들뜨지 않았나. 그 당시 박물관 사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이것도 될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인생이 또 이렇게 강연자가 할 때 이렇게 다이나믹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듣는 재미도 있죠. 계속 성공만 하면 뭐가 재미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천상시계를 했고요. 계속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세종대왕 이야기했죠. 또 인조, 이번엔 좀 인기 없는 고종. 이것도 제가 장소 특정령이라고 적었던 이유는 제가 정동극장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정동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때 왜 했냐? 그 3.1운동 100주년이 1년 전이었어요. 3.1운동 100주년 1년 전에 3.1운동 100주년이면 고종 황제 서거 100주년 똑같아요. 같은 해에 일어났으니까 1919년. 그런데 이제 1년 전에 제가 1년 반 전이죠. 1년 반 전에 어느 날 3.1운동 100주년 고종 서거 100주년 정동에서 뭘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정동의 거리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고민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먼저 제작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제작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서 친했던 형이 정동국장장이었어. 찾아갔어. 형 이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우리도 지금 예산이 다 정해서 예산이 없는데 어떡하지? 알았어,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한 몇 개월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신 대표. 정동 지역에 도시 재생을 위한 기획 특별 기금이 있다더라. 그거 한번 도전해봐. 도전을 했죠. 기획서를 써서 제안서를 공모신청 써서 갔어요. 갔더니 그 형이 심사위원으로 딱 앉았더라고요. 네. 해서
제작비를 마련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1운동 100주년 되기 한 5달 전에 이제 완성을 해서 올렸는데 어떤 형태냐? 자, 당시 고종의 길이 정동 뒤쪽에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정동 사거리에서 만나서 김난사라는 독립운동가, 고종의 밀사 역할을 하는 김난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만나서 고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종의 길을 걷다 보면은 러시아 공사관이 나옵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아간파천, 고종이 도망갔던 아간파천의 현장이죠. 그래서 그쪽에 딱 가면 고종과 이완용 3명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아간파천에 대한 연극을 짧게 15분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들은, 관람객들은 저렇게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과 정동국장을 거쳐서 중명전이 뭐냐면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현장이에요. 중명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명전에 들어가면 바로 연극을 보지 않고 근처에서 을사늑약에 대한 연극을 봅니다. 고종 황제가 저렇게 나와서 이완용과 한규설이 나와서 이제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을 연극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어딜 가느냐, 관람객이. 중명전 1층에 가면은 을사늑약 당시의 현장이 그대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실물 크기로. 아이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이완용 을사오적을 찾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켭니다. 막 찾아요. 제 이완용, 박재순 막 딱 찾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럽니다. 여기서 배우가 그래요. 배우가. 자, 을사늑약을 끝까지 반대했던 2명은 누굴까요?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사람들이. 을사오적은 알아도 끝까지 반대했던 2명을 몰라요. 역사 교육에 있어서 을사늑약을 찬성한 을사오적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끝까지 반대했던 2명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못 찾습니다. 그럴 때 딱 이야기합니다. 자, 마네킹의 손을 봐라. 마네킹의 손을 보면은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네. 주먹을 부르르 쥐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했던 2명의 대신입니다. 한규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렇게 데니 태극기를 만들고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아, 이거 정동에서 좀 됐겠구나. 성설로 해야지. 라는 계획을 짜고 있을 때, 물론 제가 그럴 때 그 직전에 3.1절 딱 맞춰서 저렇게 탐방용도 만들었는데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제작비를 들여서 대한제국 꿈에 연극을 만들었어요. 1시간 20분짜리 연극을 만들었어요.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가 터졌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묻히게 되었습니다. 고종의 꿈도 묻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종의 꿈은 장소 특징형 공연으로서 아마 제가 정동에서 다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까 내년 아니면 후내년 정도에는 제가 아까 보셨던 고종의 꿈은 좀 더 버전을 바꿔서 다시 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성공과 실패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시간도 1시간 흘렀고 하니까 좀 더 즐거운 춤과 노래가 있는 공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공연을 만들 때 공연이 또 이렇게 사용되는 쓰임새 중에 하나가 아마 관광과 결합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작품은 제가 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쪽 돈을 받아서 하다가 이 작품은 주로 이제 문화예술 쪽 작품을 받아서 하다가 한국관광공사 돈을 받게 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7권역에 컨텐츠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7권역 군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군산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제가 군산의 근대역사박물관 갔더니 이게 딱 그 시대를 재현해 놓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군산에 당시 극장이 2개 있었다. 일제시대 때. 극장이 있었어 군산에? 그래서 그러면 컨텐츠 공모를 할 때 뭘로 하면 좋을까 군산에서? 그래. 이게 밖에서 좀 관광객과 같이 해야 되니까 춤과 노래가 있어야 되겠어.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따져보니 1936년 우리나라에 딴스홀이 폐쇄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군산의 딴스홀을 화라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돈을 꽤나 많이 줬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돈으로 만들어야 됐는데 이게 또 많이 주면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때가 말고 15분짜리 만들어서 15분짜리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초원 사진관 앞에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초원 사진관 사람 많이 온다고 군산시 관광과에서 초원 사진관 앞에서 하세요. 근데 초원 사진관 앞에 갔더니 군산시 공무원들이 여기서 공연하세요 그러는데 차가 다녀요. 차가 막 다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연하냐고. 이거 차 막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군산시 공무원이 저한테 오더니 라바콘을 2개 주면서 이걸로 막고 하시면 돼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날 하루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군산 건축역사관 앞으로 가서 이제 그때 약간 한가짰지만 역사관 앞에서 그 한 해를 공연했어요. 한 해를 공연하고 나니까 다양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걸 깨버려? 안 해버려? 군산시 공무원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막 분노와 아니면 그래도 시작했는데 좀 잘 만들어 봐야지 이런 희망과 이런 게 막 교차될 때였어요. 그 다음에 또 신청했는데 또 됐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시면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건 어디다? 전국 3대 빵집 중에 하나인 이성당. 자, 여러분 군산 여행 가시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10대부터 70대까지 다 노란 종이 봉투를 들고 다닙니다. 이 봉투가 뭘까요? 이성당 빵 봉투예요. 군산관광 1번지가 어디다? 이성당이에요. 정말 10대부터 70대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이성당 가서 빵 봉투를 들고 나와요. 노란 빵 봉투를, 단팥빵을 들고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빵집도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공연을 열심히 만드는데 왜 관광객이 안 오는 거야 우리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소를 이성당 빵집이네. 그래서 이성당 사장님을 만나서 이성당 별관, 본관 말고 별관 3층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장님 만났더니 3층에서 공연을 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신 저희가 커피를 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관람객이 티켓을 사면은 그 티켓 안에 커피값도 같이 포함되는, 어차피 기금을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커피값만 내게 하는 방식으로 대관료를 관람객이 대신 내주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군산의 딴스홀 화라를 성공적으로 2년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군산에서는 끝났지만 제목이 군산의 딴스홀 화라니까 군산에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꿨느냐? 조선 딴스홀로 바꾸게 됩니다. 조선 딴스홀로 바꿔서 처음에는 이제 군산에 첫 해는 15분 했어요. 그 다음에는 30분 했어요. 30분짜리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작품을 늘려야 되잖아요. 30분짜리 가지고 다니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할까 해서 일단은 한 해 정도는, 한두 해 정도는 저희가 저렇게 코로나도 있고 했으니까 좀 공연장이 아닌 곳, 다양한 현장, 이렇게 벌교회 보성 벌교회 가면은 보성여관이라고 있습니다. 남도여관 아주 레트로합니다. 그쪽에 가서 하기도 하고 부산 영도에 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 축제와 행사장 쭉 다니다가 드디어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극장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극장 버전으로 만들어서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버전. 네, 해서 작년에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한번 하고 올해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하고 양평 극장 버전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즐기는데 작품 제가 체험형 작품을 만들 때 이것도 관람객이 다 같이 나와 춤추고 춤도 배우고 같이 춤도 추고 하는데 사실 관람객이 참여를 시키려면은 처음부터 로비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작품에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순신과 세종 같은 경우에 이미 옷을 입기 때문에 이미 빠져들어요. 들어오기 직전에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기는 옷을 입고 유건을 쓰고 앉으니까 난 이미 선비야. 난 이미 또 조끼를 입고 탐험 가방을 메니까 이미 난 이순신의 친구야. 이런 게 벌써 초반에 이미 몰입이 되잖아요. 근데 딴소울은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넣었던 게 뭐냐? 네, 요렇게 극장 로비에 코사지와 그 레트로 의상을 입어보게 만들어 놓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람객이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 작품은 이미 일제시대고 레트로하고 춤과 관련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코사지도 하시고 아니면 중절모도 쓰시고 사진을 찍어보세요. 이미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요. 내가 오늘 공연장에 들어가면 뭘 하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말은 못했지만 늘 알고 있던 게 딱 나왔을 때 훨씬 접근하기 좋죠. 빠져들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관람객은 이미 로비에 들어올 때부터 준비를 시켜야 된다. 로비에 들어올 때부터 나는 뭘 할 거야를 느껴야 된다. 그래야지 공연에서 쉽게 몰입하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올라가야지. 나는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이제 조선 딴소울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과 달리 공연장에서 갔을 때 뭘로 만들어줄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로비에서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고요. 조금만 어떨리는 제가 창신동에 있다 보니까 창신동의 인물들 중에 박수근, 나 박수근 모른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나 박수근 모른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박수근을 모르시는 분 다 30대 이하예요. 30대예요. 40대 이하. 왠 줄 아세요? 네. 40대 이상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교과서 박수근을 배웠어요. 물론 미술 전공자들은 알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박수근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30대까지는 미술 시간 안 배워요. 그래서 박수근이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아느냐? 김한기 화백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림이 가장 비싸게 팔렸다 라고 하면 좀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쉬워요.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박수근을 아느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건희 회장 컬렉션 중에 가장 많은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다? 박수근. 그러면 사람은 박수근 화백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요. 돈으로. 아니면 이건희 회장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파악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 작품이 어떻고 한국의 밀레고 서민화가고 인생이 어땠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안다?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그 컬렉션 중에 한국 화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박수근이에요. 이러면 얼마나 박수근이 이름 있는 화가인지 중요한 화가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 수긍을 하세요. 어쨌거나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요 사진은 저희가 창작산실에 선정되어서 아르코 창작산 선정되어서 대학로 아르코 소극장에서 했던 장면이에요. 정말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품을 하고 나서 이 작품이 여기하고 구미하고 양구, 박수근 화백의 고향이 양구예요. 양구에 가서 하고 나서 무대를 다 부셔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연출이 너무 지 마음대로 해서 안 하겠다. 앞으로 안 할 거야. 다 부셔버렸어요. 왜냐? 이게 오히려 체험형일 때 소품으로 저렇게 세트 안 만들고 의상 별로 없이 체험형으로 만들었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심사위원들 보고 다 나와서 야 이거 작품 되겠다. 이거 하자. 그런데 연출이 굳이 자기는 아르코 극장에 놓고 싶다고 해서 무대 마음껏 만들고 의상 마음껏 만들고 음악 조명 다 마음껏 다 하겠는데
작품이 개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 작품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통 와중에 연출은 이미 마음이 삐졌고, 그리고 저작권은 저한테 있지 않고 연출한테 있으니까 이게 작품이 더 이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출과 이야기하면서 좋다. 그러면 나는 이 작품 앞으로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라. 단 무대는 쓰지 않겠다. 다 부순다. 다 부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 때 이제 저작권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저작권 때문에. 실패 사례지만 보여줬던 이유는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저작권 강의 되게 많이 합니다. 아마 저작권 강의는 따로 한번 예총회에 요청하셔가지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작품을 만들 때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가질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축제 행사에 작품을 키워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GKL, 그러니까 한국 그랜드 코리아레저, 이렇게 한국 관광공사에서 하는 카지노에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군산 가서 이렇게 군산에 저 끝에 사진은 군산의 공설 시장이에요. 시장에도 저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 시장이 마치 이마트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안에 공연장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활용이 된다 안 된다? 다 안 돼요. 2층에 청년몰을 넣으면 청년몰이 된다 안 된다? 청년몰 다 망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저렇게 공연을 하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물론 저희는 이제 관광기금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GKL 쪽 돈을 받아서 했는데, 저렇게 데려가서 애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니까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어떻다? 네, 너무 좋죠. 아이들한테 사실 두드려서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저렇게 할 때 원래 기금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줄 수 없어요. 그렇죠. 상품 나눠줄 수 없잖아요, 기금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풀었느냐. 아이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시장에 사는데 시장과 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식권을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식권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런데 식권을 나눠주면 나중에 이게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 나눠주겠습니다. 반대하죠. 그렇게 곤란한데. 이 사업의 취지와 그리고 온라인 상품권은 누가 쓰는지 다 이름을 기입해서 제출을 하겠다. 그랬더니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기금이지만 아이들한테 상품권을 사서 나눠주고 관람객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밥을 먹게 만들었더니 네, 아주 좋은 반응이 저렇게 났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역 맞춤형 공연을 할 때 제가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공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지역성이 있어야죠. 지역성이 없으면 돈을 안 줘요. 그렇죠. 지역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지자체가 돈을 안 줘요. 그런데 지역성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했던 정약용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남양주에서만 되고 딴 지역에서는 안 돼요. 이 작품을 키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보편성은 뭘까? 이 작품의 보편성은 뭘까? 찾았던 게 저는 이제 군산의 댄스홀을 화하라로 시작했지만 이걸 조선의 댄스홀로 화하라 하면서 작품 계속 디벨롭 시켜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공연장에 공연하고 다니고 이벤트 할 때도 이 작품을 넣고, 이 작품이 그 축제에 아주 좋아요. 레트로한 축제를 할 때 이 작품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 춤관으로 같이 불러주거든. 그리고 막 분위기가 막 띄우거든요. 막 띄우니까 관람객이 다 같이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을 획득한 거예요. 춤과 노래로. 그리고 군산 댄스홀이 아니라 조선 댄스홀로. 그리고 세종과 소년 이순신도 그래요. 처음에는 아산에서 시작했지만 이거를 처음에 제목을 지을 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아산을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순신 컨텐츠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아마 아산, 통영, 부산대첩, 여수 안 맞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품 그쪽 가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까? 그래서 저는 소년 이순신과 함께 전쟁놀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요. 오히려 소년, 그리고 이순신 장군 공연을 하면 고려할 게 안 했어요.
문중을 고려해야 돼요. 문중 어르신들. 작품에 잘못 내용이 들어가면 문중 어르신들 보다가 막 뒤집어 엎고 막 어디서 우리 장군님을 우리 할아버지를 욕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어떤 작품이냐면 대학 내에 이순신 장군 관련 영웅을 기다리면 뮤지컬이 있는데 이 뮤지컬에 이순신 장군이 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막 아이씨 막 던지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신 아산의 충무공파 어르신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어디 우리 할아버지를 네가 지금 이렇게 만드냐면서 공연이 안 됐어요. 이순신 장군 공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그 보편성과 더불어서 소재의 보편성과 더불어서 역사 작품을 만들 때는 자문의 보편성도 얻어야 돼요. 그 지역에서 이분이 자문했다 그러면은 아무도 못 건드릴. 그래서 소년 이순신을 만들고 나서 이순신 연구소의 소장님이 자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건드리겠어요? 누가 말하겠어요? 야 이거 잘못된 내용이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작품을 만들 때는 지역성과 보편성 그리고 자문 요 3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차별성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작품 이게 재밌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세종문제를 뽑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시험이라는 세종대왕에 대한 컨텐츠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세종대왕 관련된 게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과거 시험을 주최하는 건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종대왕에는 보편성, 한글에 보편성이 있지만 이 작품의 차별성은 세종대왕이 이미 많이 했는데 뿌리 깊은 나무부터 시작해서 막 이도 뭐 다 알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세종대왕 본명이 뭐야? 본명 아시죠? 세종대왕 본명. 모르시는 분도 계시구나. 이도입니다. 이도. 그래서 차별성을 과거 시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순신은 전쟁 놀이를 만들었고, 정약용은 거중기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 과거 시험도 여러 번 하면 지겹잖아요. 문과만 계속하니까 문과도 같이 하자. 문과. 그리고 제가 올해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경복궁에서 공연을 할 때 차별성을 어떻게 만드냐. 외국인 과거 시험 만들었어요. 경복궁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재청, 한국문화재관리재단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야 과거 시험 딴 데도 많이 해. 오히려 정격으로 해. 과거 시험을 정격으로 딱 이렇게 어르신들이 딱 와서 도포 입고 유건 쓰고 두께 딱 펴고 한시 지어. 한시 어렵게 따라 지어요. 그걸 누가 본다? 아무도 안 봐요. 그 어르신들의 가족만 와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 그 재미있는 차별성을 뭘로 만든다? 시험관과 감독관이 나와 배우들이 재밌게 만담을 주고받고 관람객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자, 시제가 한번 발표해봐. 애들이 시를 잘 지어요. 그 시를 발표해주면 어떤 부분은 옆에서 울어줘요. 너무 잘했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차별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 맞춤형 주로 역사가 되겠죠. 아니면 그 지역의 역사나 그 지역의 인물이 되겠죠. 만들 때 지역성과 보편성과 차별성을 같이 고민하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 이 작품이 오래가요. 안 그러면 그냥 그 지역에서 한번 끝나요. 뭐 2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지만 이게 생명력을 얻어가려면은 요걸 다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8시 반 정도에 마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만 한 5분만 정도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앞전에 창신동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의 차별성을 얻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종로구에서 창신동은 요만해요. 실제 창신 이동이 거의 다 봉제공장 지역이에요. 어디냐면은 여러분 서울에 오시면 흥인집 동대문 아시죠? 동대문 이렇게 딱 보면은 이쪽은 다 빌딩들이에요. 두타, 밀리오레 이러는데 이쪽으로 딱 보면 언덕길 따라서 작은 집들이 딱 붙여 있어요. 그쪽이 창신동이에요. 달동네. 근데 이 창신동 도시 제조 봉제공장 밀집 지역이다.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로의 지역아동센터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역아동센터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 종로에 총 1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창신동에 7개가 몰려 있어요. 1, 2, 3동, 숭인동 이렇게. 그만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 결국 이들을 위한 컨텐츠와 작품과 문화기획을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활용했어요. 여기 적어놓은 걸 제가 다 활용해봤어요. 그리고 이 활용할 때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도시재생 강의할 때 이제 컨셉의 중요성 이야기해요. 도시재생 지역에서 문화기획을 할 때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리 지역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전 이렇게 이게 오타가 이게 버전이 안 맞아서 글씨가 안 나요. 창신동 대학로와 창신동은 불과 직선거로 따지면 50m도 안 돼요. 다만 낙산과 한양도성에서 약간 좀 걸어야 되는 게 있는데 걸어가면 15분이에요. 그런데 한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한양도성 안쪽 대학로와 한양도성 바깥쪽 창신동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성안마을, 성박마을이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네, 이렇습니다. 대학로, 창신동은 봉제공장. 문화가 필요하다 안 하다? 창신동에. 자, 대학로는 교수와 여자자 같은 아주 상업적인 공연도 올라가지만 창신동은 이렇게 네, 주민들과 더불어서 노래하고 할 수 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창신동에 처음 들어갔을 때 네, 1층 건물을 저렇게 얻어서 네, 오픈 행사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안마을, 선박마을을 비교해 주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있다. 박수근, 단종, 조선배우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배우 양성소 조선배우학교가 1926년도에 창신동에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김광석, 백남준, 전태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광석이 더 재밌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경북 경상도 쪽에 꼭 하는 얘기예요. 자, 김광석 거리가 어디 있죠? 대구에 있죠. 김광석 대구에서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5살까지 살았어요. 5살까지 살았어요. 5살까지. 김광석 귀하가 대구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대구는 김광석 거리를 대구 관광 1번지를 만들어놨어요. 김광석은 서울에 이사를 오는데 어디로 오냐? 창신동으로 옵니다. 창신동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광고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졸업하고 인생의 가장 긴 부분을 창신동에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작곡도 창신동에 됐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뼈단지가 자기 집 옆에 있는 안양암이라는 오래된 절에 있었어요. 물론 이후에 전 부인이 찾아가 버렸지만 근데 창신동 오면 김광석을 기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도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종로구청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길바닥에 하나 이렇게 김광석 동판을 새겨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도로공사한다고 파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창신동 와서 김광석 집을 보려면은 누굴 찾아와야 된다?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희 도시재생 해설사들을 찾아오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재밌잖아요. 대구는 5살까지 산 김광석을 가지고 대구 관광 1번지를 만들었고 창신동 종로구는 안 했어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창신동에서 했던 작업들의 우리는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들어오는 거 노래입니다. 창신 나락상이 진짜 좀 젊었네요. 어떤 특별히 전문적이거나 세련된 그런 지식의 재능을 뺏지 않고 그냥 자기 쪽으로 이루어지는 관심이 있고 이것으로 하다못해 그냥 같이 기획을 하고 싶고 같이 진행하고 싶은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셔서 창신동에서 나도 이렇게 좀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옷을 놓고 자르보니까 옷이 보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기자에서 저도 패션쇼까지 하게 됐는데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의 또 하나의 나의 이렇게 그 버킷리스트의 하나라고 이렇게 그려졌어요.
기술에 대한 방송이 있었고요. 주민분들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서 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기획이었고요. 그게 취지였고 그 취지를 보면 충분히 설명을 받아서 그런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창신문화밥상이라고 해서 지역문화진흥원의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사업으로 저희가 3년 했는데 제가 2년간 상을 받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가 이야기할 때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면 된다. 아까 그 봉제하시는 분 패션쇼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완성했다. 그분 인생 60년 중에 40년을 봉제했어요. 40년을 미싱을 돌렸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미싱을 돌렸는데 남의 옷만 만들어줬지 자기 옷 한 번도 못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젠간 패션쇼를 하고 싶다가 그분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혼하신 분 있죠. 창신동에 오신 분들은 사시는 분들은 결혼을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 10대 때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교 졸업하고 와서 미싱을 돌리기 시작해요. 10대 때. 외롭잖아요. 10대 후반 정도나 20살이 되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그냥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냥 살아요. 애를 낳아요. 젊은 나이에 벌써 애가 셋이야. 그러면 결혼식을 올린다 안 올린다? 남사스럽게 뭐 결혼식을 그냥 살게 돼요. 그런데 가슴 속에 늘 그래도 이렇게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술자리에서 계속 들었어요.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문화진흥원에 지역특화 사업을 한다는데 뭘 하면 좋을까? 어떤 걸 내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 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내서 쭉 적었어요. 저렇게 패션쇼를 하게 해주겠다. 주민들이. 그리고 결혼식을 올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 모아서 하겠다. 박수근, 김광석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됐어요. 저렇게. 근데 저는 이게 상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분들의 버킷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줬다라는 게, 하나 완성시켜줬다라는 게 제가 가장 느끼는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획을 내 작품을 하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전체를, 그 지역 전체를 가지고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창신문화밥상에서 느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창신동에 쭉 했는데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당시 포항 출신의 우리 사무실 막내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24살 됐던 막내가 창신동에 저희가 사무실을 옮겼는데 보시면 이쪽 그림 보시면 원래 이렇게 도시 재생이나 마을 공동체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을 지도 그리기잖아요. 꼭 해요. 이런 걸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꼭 그리라고 해서 우리 막내가 그렸어요. 막내 직원이 그렸어요. 그랬더니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네, 저희가 1층에 사무실 구했는데 제가 심지어 사무실 반을 떼서 라디오 방송국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탕비실도 없고 탕비실이 없는 거 안에 회의실도 없어진 거예요. 복잡하겠죠.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는데 비가 오는 날 밖에 있으니까 비를 맞고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이 이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아트브릿지 대규모 확장 공사를 통해서 화장실도 안에 있고 회의실도 안에 있고 탕비실도 안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그래서 언젠간 하겠지 라고 했는데 2021년 4월 달에 창신동 이 건물이 있던 위치에 창신길 119번지에 저렇게 건물을 세웠어요. 박수 한번 주셔야죠. 이럴 때. 네. 그래서 저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소극장, 지하 1층은 소극장, 1층은 책방 겸 카페, 2층은 공유 오피스, 예술단체 공유 오피스, 3, 4, 5층은 가정집 하우스로 사회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 공간을 구성할 때 지하 소극장은 연습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는데
저희 소극장이 작아요. 30석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 몇만 개 극장 중에 유일한 기능이 있어요. 전 세계 어떤 극장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 몇 천억 들여서 지은 극장도 없는 기능이 저희 소극장에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네, 보일러가 깔려 있습니다. 보일러를 왜 깔았냐? 겨울에 아이들이 와서, 동네 아이들이 와서 영화라도 볼라 치면 이렇게 누워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극장이 늘 이 자세가 아니라 누워서도 보고 뭐 이렇게 앉아서도 보고 이제 다양한 자세를 보게 하려고 했더니, 야, 보일러를 까는 게 낫겠다. 그래서 보일러를 깔았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이 윙 도는 소리를 안 내고 그냥 바닥만 떼도 되는. 그래서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전 세계 몇만 개 극장 중에 유일한 기능, 보일러가 깔린 극장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건물도 이제 좀 예쁘게 지었어요. 그래서 건축 잡지에 여러 번 나왔고, 지역과 어울리는,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반영한 건물로 해서 건축 잡지도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창신길 119 프로젝트, 창신동 영혼의 소방서 이렇게 적었잖아요. 정말 제가 영혼의 소방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돈 안 되는 두 개를 넣었어요. 소극장과 책방. 돈이 안 벌리는 두 개를 넣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서 저런 지역민과 함께하는 라운드 테이블도 하고 청년 예술인 교육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작년에는 이제 김민기 선생의 공장의 불빛 공연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창신동에서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창신동이 제가 처음에 창신동 간다 그랬을 때 대학로에 프로듀서하는, 제작하는 선후배들 다 말렸어요. 네가 왜 창신동을 가냐? 창신동에서 뭐 하려고? 그때 제가 말했어요. 창신동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해 보면은 창신동은 우리 아트브릿지의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다.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여기서 소재를 찾고 작품을 만들고 또 바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국구로 펼쳐나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청년 들어갔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저기 살찌고 머리가 하얘진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살찐 거는 술을 먹어서, 동네 주민들 하도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쪘고, 머리가 하얘진 건 너무 고민을 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이제는 좀 편히 살고 싶은데, 네, 포항에서 불러주시면 네, 어차피 고향이니까 좀 편하겠죠, 마음이. 네. 어쨌든 오늘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쓸데없는 개인 신변사적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한 명의 제작자가, 공연 기획자가 창신동 아니면 정말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저렇게 작품을 만들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해 작품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나마 물론 실패한 작품도 있고 잘된 작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경우를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여러분들 적용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요걸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서울의 신영길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던데 요거는 피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작품을 만드실 때, 컨텐츠를 만드실 때,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거는 내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신영길한테 물어봐야지. 뭐 이런 거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8시 반에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꼭 하시겠다는 분 받을게요. 꼭 하시겠다.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제가 메일 주소 적어놨잖아요. 메일 주소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김도현 대표님, 이용관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제 연락처 다 알고 계십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포항이라고 하면은 제가 거절하지 않고 다 전화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늦은 시간까지 제 이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뵐 날이 있으면은 그때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좀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